자, 벌써부터 좀 덥네. 자, 국어 쿼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뭐 상담 요청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해드릴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 문풀 훈련을 해야 되거든. 자,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차원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2개 혹은 3개가 제공이 될 거야. 사설 모의고사 하나를 포함해서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균형 있게 나갈 거예요, 과제가. 자, 이 문풀 훈련을 할 때 물론 요거는 이제 수업 때 다루는 컨텐츠입니다.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는 같이 지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풀이를 해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그리고 전 모든 45문제를 다 풀이할 수 없어. 모의고사가 이제 2-3개씩 나가니까. 맞지? 내가 생각했을 때 주요하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지문만 위주로 풀이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본인이 세부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 부분에 이제 조글쌤 또는 저랑 이제 클리닉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풀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질답서나 아니면은 단과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수업 끝나고 요청을 하세요. 알겠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클리닉을 봐줄 수 있으니까 평일에 클리닉 할 때는 항상 원칙이 뭐야? 저랑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시간을. 알겠죠? 시간을 꼭 잡으시고 이때 선생님 대신하면 그때 나 시간 되니까 와, 이런 식으로 시간 조율해서 이제 미팅을 하자고. 자, 일단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랑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자, 수업 때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개라도 더. 자, 수업 시간에 초점을 맞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그 문제를 푸는 평행세계 내에서도 틀릴 확률이 높았던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저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배치를 순서하는 거야. 배치를 신경 쓰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배치라는 것은 단지 뭐 독서를 먼저 풀지 문학을 먼저 풀지 이런 것들 차원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더 국어의 피지컬을 끌어올려가지고 내 국어 실력의 피지컬을 끌어올려가지고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나의 실력으로 현재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맞추고 기대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후배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많은 문제풀이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훈련을 하는 거야. 가령 이런 거지. 상담 때도 늘 말하지만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의 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 때문에 소모된 시간이 문제인 거야. 그 틀린 문제 보통 막 어려운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경우 4분에서 5분가량 막 소모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별로. 그러면 어때? 5분 정도 소모를 했을 때 맞으면 뭐 상관이 없게.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보통 3분 이상 고민해서 푼 문제는 기대 정답률 값이 많이 떨어져요. 애초에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보통 국어 문제는 90초 이내에 답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90초 이상, 2분 이상 걸렸다라는 것은 내가 애초에 판단 준 거나 그 기준값에 대한 정보를 잘못 인지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 때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뭐야? 내가 평상시에 막히는 문제에서 걸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랬을 때 그 시계를 보면서 스탑워치를 보면서 내가 그 문제 보통 내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 보기 3점짜리들을 진입한 시간 그리고 풀이한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값을 한번 내봐.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고민했을 때 걸린 시간, 2번 고민했을 때 걸리는 시간, 3번 고민했을 때의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보통은 막히기 시작했을 때 90초를 넘어가면 안 돼.
막히기 시작한 기준에서 이제 90초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어때? 그 문제는 못 풀 확률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90초라는 시간이 재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90초 하면은 대충 맞출 수 있거든?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근데 극도로 긴장하고 집중한 환경에서 90초는 시공간이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나는 1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 2분, 3분 훌쩍 지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긴장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 내가 그 문제에서 고민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체감값을 본인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딱 그 됐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어때? 넘겨야 된다고. 알겠어? 이 넘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막혀서 기대 정답률 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후배치시키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먼저 배치를 해서 푸는 연습. 이것을 신경 써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잘 안 하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풀다가 막히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평상시에 이렇게 넘기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피스로 된 모의고사를 풀 때는 뭐 지문이 하나 있고 이 지문에 관련된 5개의 문제가 있어. 근데 막 그 특정 한 문제에서 막 오래 걸려. 근데 그 한 지문으로 된 모의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주의 집중력을 다 발휘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단계를 이제 가져가면 안 되고 한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막힌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넘기는 식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제 주간지가 피스별로 된 문제들이 아닌 통으로 된 모의고사로 이제 드릴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넘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번 6월과 9월 평가원 국어를 이제 총평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어랑 문학과 독서가 시간 안에만 다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좀 기대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 좀 까다로운 문제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평이한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85점 좀 안 나왔던 친구들 보통 보면은 지문을 다 못 봤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지문만 다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2점짜리는 웬만하면 다 풀 수가 있는 정도의 평이한 수준이었단 말이야. 3점짜리 좀 까다로운 거 제외하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자, 독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져가는 게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막상 수능 때 독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문학을 틀어버리면 어떡해요? 자, 그런 고민들 할 수가 있죠. 왜?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올해 수능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봐봐. 만약에 그렇게 독서나 문학이 어렵게 나올 거면은 그러면 6, 9평에 예고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고난도 수능 문제에서는 그 해년도 6, 9평에 예고가 돼 있었나요? 네, 예고가 돼 있었어요. 뭐 일례로 23년도 수능 좀 어려웠죠. 특히나 문학이 어려웠잖아. 막 수필 막 어려웠고, 맞지? 뭐 이즈문 논합. 근데 사실 그 해년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필에 문희단기라고, 맞지? 뭐 물과 바다의 유사성 뭐 해가지고 좀 어지럽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9평에서 수필 어렵게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수필 좀 대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평과 9평이 그 가지는 의의는 딴 거 없어. 올해 수능이 대략 이 정도 난도, 이 정도 형식,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올 거야, 얘들아.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 독서 어땠어? 6월과 9월. 뭐 어렵다고 느꼈으면 뭐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맞지? 평이했어. 시간만 제대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뭐 웬만하면 좀 다 풀 수 있는, 맞지? 그런 문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 독서. 자, 30분에서 35분 정도 배치를 하세요. 자, 개인차별로 난 독서가 자신 있다. 그럼 30분 배치하고 넘어가시고, 독서 조금 후달린다. 그럼 35분 배치하고 넘어가. 자, 문학. 자, 문학도 30에서 35분. 자, 내가 독서를 30분 배치했으면 문학을 35분 배치하고,
그리고 독서를 35분 배치했으면 문학을 30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 맞지?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15분 고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매, 화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엄매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한 파트였는데 의미가 사라졌어. 의미가 사라졌어. 그래서 엄매도 넉넉하게 15분을 이제 그 때려박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중간에 이제 마킹 시간은 이제 러프하게 포함을 했는데 마킹은 중간중간에 하면서 간다라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여기서 이제 분단위는 이제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모의고사의 난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어.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후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은 선택 과목을 후배치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왜냐면 이제 화작도 그렇고 엄매도 그렇고 사실상 선택 과목이 까다롭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선택 과목을 보통 다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 80%가 선택 과목 선배치한다고. 선택 과목 선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가볍게 툭툭 풀리니까, 워밍업 하기 좋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잖아. 사실은 독서지문 하나 진득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화작지문 이렇게 툭툭 하나씩 털리는 느낌으로 먼저 기대 정답률이 높은, 그나마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 문제들을 먼저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를 해가지고 독서랑 문학이라는 공통함을 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대부분 그래. 근데 이번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선택 과목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나오는 느낌이 아니었다. 특히나 화작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작은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본문이 있고 이제 지문이 있어. 그 보기가 있어. 35, 36, 37. 37번 같은 청중의 평가 유형은 원래 보기랑 선지만 왔다 갔다 거려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보통 그렇게 나와.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어? 본문에서 근거를 따야지만 풀 수 있게끔 나왔잖아. 맞지?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풀이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러한 그 풀이 방식이 바뀐,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그대로인데 풀이 방식만 바뀐, 자, 이런 문제가 또 수능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어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왜? 나는 평상시 이렇게만 해서 풀렸는데, 이런 식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풀리는 주간지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안 풀리게끔 함정을 파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멘탈이 나가. 그러면 어때? 독서랑 문학이 실력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랑 문학은 상대적으로 6급형에, 뭐 문학은 좀 어렵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독서는 좀 평이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은 괜히 선택 과목 먼저 풀어서 예상 외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멘탈이 갈리는 그런 차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 후배치해 준 거야. 이거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엄매가 어려웠다라는 것 때문에 화작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많아서 화작을 더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고점이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도가 예측이 안 되는 파트는 무조건 후배치를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앞에서 65분 정도 쓰면서 선택 공통항목 다 털어주고 나머지 15분 정도만 남겨놓고 이 15분을 가지고 본인의 피지컬로 푸는 거야. 알겠지? 본인의 피지컬로 풀 수 있는 것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 수가 있겠지. 맞아? 그리고 자, 지금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마지막 5분, 라스트 5분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해본 결과 한 5분 정도, 딱 그 5분 정도가 남았는데 보통 그 독서지문 후배치 시킨 친구들은 이제 독서지문 하나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5분 남겨놓고 과학지문 하나 남겨놓는 친구 또는 가나 세트지문 남겨놓는 친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말이야? 시간이 조금씩 부족했다는 거야. 왜? 여기서도 지금 렉 걸렸지. 선택 과목에서도 화작도 그렇고 엄매도 그렇고 나름의 사정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걸렸지. 문학 어때? 한 2문제, 3문제 막 현대소설 막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 마지막 5분을 자, 독서 지문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정답률이 높을까? 아니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 독서 지문을? 맞아? 지문 읽다가 끝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발췌독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지 좋으면 한 2개 맞고, 맞지? 운 나쁘면은 뭐 다 틀리고 이러잖아. 근데 자, 이 5분이 똑같이 선택 과목에서 5분이 남았다고 해봐. 그럼 어때? 어차피 엄매든 화작이든 문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로 연결된 문제가 아니야. 1분이 남아도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이 5분이 남더라도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지금 현재 6월과 9월의 그 평가 문제를 보면은 전반적인 난도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막 오버슈팅 지문 나왔던 해, 브렉턴 우주 체제 나왔던 해, 뭐 헤겔 지문 나왔던 해, 그 괴랄했던 지문들이 나온 그 해년도의 난도만큼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놔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변별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풀이 훈련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3개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배치 훈련을 하는 거야. 알겠어? 시간 관리 훈련을 하는 거야. 지금 60일 동안은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알겠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이번 시험에서 시간만 주어졌다면 85점 이상 안 나올 피지컬을 가진 친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실력으로 뚫을 수 있는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한 85점 이상은 돼. 근데 이제 중간에 특정 문제 한두 개 막혀가지고 마지막에 뭐 원래 풀어야 되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어디에 함정이 파져 있을지는 몰라. 선택 과목에도 함정이 파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6구평을 봤을 때는 문학하고 선택 과목에 함정이 많이 파져 있었어. 함정이, 내가 말하는 함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었다고. 독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독서 난도는 시간 부족 이래서 못 풀었던 그 느낌 때문에 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사실상 시간이 35분 주어진 상태에서 6구평 독서를 풀었다고 한다면 다들 대부분 다 기대 정답률이 좀 높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가 제가 봤을 때는 역설적으로 독서가 제가 봤을 때는 선배치 시키기 좋은 파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알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최근 6평을 반영한 모의고사들을 제가 계속 공수를 하고 있어요. 맞죠? 공수를 하고 있고 이미 다 결제를 해놨고, 이제 한 9월 막 18일부터 빠르게 배송되는 건 빠르게 배송되는데, 그 다음 주 모의고사부터는 조금 9평을 반영한 모의고사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알겠죠?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실 때 학교에서는 봐봐, 공통과목 그러면은 이제 나눠서 푼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학교에서 이 80분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맞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현역으로 정시 준비했으니까 그 느낌을 알아. 그러면 이제 이걸 끊어서 봐야 돼. 끊어서. 알겠어? 자, 끊어서 가되 뭐 독서 35분, 문학 35분, 선택 과목 15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50분 내에 운용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시간에.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한 파트씩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80분 확보해서 쭉 푸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쪼개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지문별로 쪼개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준 이 모의고사, 통 모의고사 나는 홀케이크를 줬잖아. 홀케이크를 줬는데 이거를 본인이 쉬는 시간마다 먹어야지 하면서 조각 케이크 만들어서 푸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1도 의미 없는 거야. 왜? 우리 이거 넘기는 연습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에 풀어줘라. 시간 제고. 적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요렇게 나눠서라도 해라. 이것도 안 되면 요렇게 나눠서라도 해라.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정확히?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한 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접근법이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긍부정 발문의 방식을 체화시키기 위한 수능 문제 풀이 한 번 더 갈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거 2회독 복습하겠습니다. 2회독.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그냥 복습할게요. 알겠지? 좀 더 쭉 복습을 할 테니까 자, 마지막 그냥 회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겸손하게 배제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목월의 경사가 나온 순간 내가 아는 수능은 무너졌어. 내가 아는 이거는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그냥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뭐 이거 나올 가능성 높아 낮아 이런 이따위 소리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못 맞췄잖아.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새끼는 그냥 뒤져야 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제하지 않고 잠깐만 킬게. 괜찮아? 너무 덥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대시를 다시 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던 현대시 있죠? 기존의 현대시 파이널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걸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기존의 현대시 파이널은 배제되어 있는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이번엔 배제되지 않고 싹 다 넣었습니다. 알겠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림이 어디 갔어? 자, 이걸로 가고. 자, 그리고 자, 모의고사 나눠 드릴 건데 그래요? 모의고사가 이제 A1, B1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넘버링이 붙을 거야. 자료를 먼저 선 자료 먼저 배부할게. A1 모의고사, B1 모의고사가 있는데 A1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이제 B로 시작하는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수업 때 할 모의고사는 자, 수업 때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와 바다가. 자, 수능 모의고사 위주로. 지문의 난도는 차이가 있어도 이제 답이 도출되는 원리나 패턴들은 어때?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업이 이제 근본으로 가네요. 늘 이래. 자, 여러분들 혼자 기출 푸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주간지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자, 19년도 수능부터 먼저 볼게요. 19년도 수능. 19년도 수능. 네. 응? 지금 기본적으로 2개 나가. 이거 제외하고 2개가 나가. 이거 제외하고 2개가 나가는데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아마 3개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덮프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덮프를 다 볼 거야. 웬만하면은. 덮프 안 보는 학교 있나요? 우리 학교 덮프 안 본다. 왜 이렇게 많지? 야, 수능 끝나고 이제 여유 있지 않아? 대부분 다 덮프 볼 건데. 아마 덮프를 안 보면 학원에서 컨텐츠를 제공할 겁니다. 뭐 지승쌤이 이렇게 여러분들 막 불러가지고 꼼지락 뭐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덮프 고려해가지고 모의고사 양을 좀 조절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덮프를 볼 것 같아. 아마 그럴걸? 야,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덮프 보거든, 제중반에서. 그래서 금요일날 덮프 볼 사람 해가지고 너희들 금요일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보통 많이 그랬거든. 그렇게 본 적 있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고려해가지고 내가 그 모의고사량을 이번에 2개로만 이제 조절할 건데 아마 다음 주는 3개 정도 나갈 겁니다. 절대 문제가 부족할 일은 없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내가 돈을 올해 얼마나 썼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19년도 대수능. 등급 컷이 이때 막 83점 이랬죠. 1등급 등급 컷이. 뭐 어려웠습니다. 자,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화작론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따로 풀어주시고요. 자, 엄메러는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를 따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업 시간에 다룰 지문은 16번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오늘 주요 지문 몇 개 같이 수업 시간에 풀고 그 접근 방법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란다. 현대시 있죠. 현대시 오늘 한 3분의 1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3주 현대시 정리하고 이제 3주 이제 고전시가 정리하고 3주 고전 3문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회독을 가져갈게요. 9평 전에 제가 막 너무 부랴부랴 막 진도를 나갔죠. 그래가지고 조금 막 캐치가 힘들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약술 대비한 친구들 있죠. 약술 대비한 친구들 문학은 지금 현재 그 수업 시간대 이외에도 복습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독서만 따로 왜? 독서만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뭐 불편해? 더워서? 하나 더 틀어줄게. 덥긴 덥지. 잠깐만 틀고 할게요. 나만 더운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 제가 그 목요일 날 죽을 뻔했어요. 이게 왜 또 죽을 뻔했냐? 목요일 날 이래저래 일이 많았어. 학원에 별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늘 있잖아. 늘 나는 억가와 맞서 싸우는데 별별 억가가 있어가지고 8시쯤 이제 퇴근을 했죠. 분명 그런 느낌 있지. 저녁은 먹었는데 저녁을 안 먹은 듯한 느낌. 또 이제 집에 가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그게 그 푸드트럭이 하나 있는 거야. 뭐 팔고 있어? 닭꼬치를 팔고 있어. 참아 못 참아. 어떻게 참아 그거를. 막상 또 보니까 현금도 있어. 현금도 있네. 이건 뭐야. 이건 그냥 먹으라는 거잖아. 이거 모든 상황이 닭꼬치를 먹으라는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상황이 맞춰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민 없이 닭꼬치 2개를 샀지. 맞지? 그래서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지만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2개 들어가자마자 그냥 해치웠지. 배고픈 하이에나 그냥. 원래는 하나는 내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꿀잠을 잤죠. 한 10시쯤에 딱 꿀잠을 잤는데 한 새벽 1시쯤? 1시나 2시쯤 갑자기 막 그 좀 뭔가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랬는데 막 침이 안 넘어가. 편도가 부은 것 같아. 뭐지 이렇게 딱 봤는데 목이 엄청 부은 거야. 목이 엄청 붓고 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난 거야.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중독 현상이었는데 나는 그 어떻게 식중독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새벽에 갑자기 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목도 붓고 침도 안 넘어가고 온몸에 막 이상한 두드러기 막 나 있고 이런단 말이야. 내가 예전에 IT에 갔을 때 약간 향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막 그때랑 비슷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막 거의 밤새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식중독 진단 받고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사실 그 항생제가 개빡세거든요. 먹어보신 분들 알 거야. 진짜 몸이 유체 이탈하는 기분. 먹잖아. 진짜 몸이 안 움직이면서 몸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수업 다 째고 심지어 그날 인문논술 개강날이었어. 개강날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날 제가 뭐 별다른 연락 하나도 없었죠.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 푸드트럭은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현금 결제를 해가지고 찾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것 같거든. 나중에 다시 출연하면은 진짜.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자, 살모넬라균 때문에 뒤질 뻔했습니다. 자, 사회지문 볼게요. 자, 계약지문이죠. 계약지문. 자, 계약지문인데 자, 이걸 신경 쓰면서 보는 거야. 신경 쓰면서 뭐? 자, 우리가 이제 독서에서 연습을 할 때는 자, 긍부정
발문에 대한 방식을 이제 체화시켜야 돼.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 부정 발문 같은 경우에는 4개를 소거해야 돼. 안정적으로 부정 발문 사실관계 일치 불이치 풀기에서 4개를 소거해야 된다고. 알겠어? 하나 이게 틀린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찍어서 이제 답으로 고르는 방식은 어때?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4개를 소거해야 돼. 근데 애초에 이 4개는 지문에 다 있는 정보지. 지문에 다 있는 정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1번에서 5번 선택지에서 보면은 A는 뭐뭐이다. B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잖아. 특정 개념어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식의 선택지 구성이 많지. 그러면 지문을 보면은 얘들아. 자, 지문을 보면은 A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막 특정 정보가 나와 있어. 맞지? 특정 정보가 나와 있어. 근데 이게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소거가 되는 방식의 선택지도 있지만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방식이 있어. 맞아? 자, 예를 들면은 A는 B이다. 자, 그리고 B는 C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 맞지? 그러면 어때? 근데 선택지에서 뭐 A는 C이다 이러면 어때? A는 C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자, 봐봐. 이 A라는 정보의 층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약속되는 정보들 있지. 약속되는 정보들. 정보를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형 정보 처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특정 A하고 B가 서로 여기서 한번 동의형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이후에 그 동의형 정보 됐던 게 또 다른 정보랑 동의형이 돼. 맞지? 이것을 우리는 지문에 표시를 해줘야 돼. 표시.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할 때 밑줄을 너무 많이 그을 필요도 없지. 밑줄을 너무 많이 그으면 이제 혼란스럽잖아. 근데 적어도 우리가 무조건 정보 처리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유형 중에는 동의 유형이 있어.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이 특정 개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표식을 남겨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표식을 남겨준 표식끼리 글을 읽으면서 계속 어때? 견주어 봐야 돼. 이거 같은 정보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화살표 처리 잘해야 돼.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 맞지? 선후관계, 인과관계는 무조건 그냥 화살표 처리를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밑줄. 자, 밑줄을 아직도 어디다 그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 밑줄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밑줄은 선 처리가 아니라 후 처리를 해야 돼. 후 처리. 알겠어? 후 처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한 문단을 읽고 최소한 그 문단을 읽고 나서 내가 읽어봤더니 이 문단에서 이 문장이 조금 중요한 내용 같다 라고 생각되는 그 문장에 밑줄을 치는 거야. 라이브하게 그러므로 이런 말이 그런 접속 표지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제 달려들지 마시고 한 문단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것 같다. 뭐 에디슨의 추궁기의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궁기의 내용보다는 현대 오디오 기술에 대해서 그 압축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성급하게 밑줄을 긋지 마시고 최소 문단에 다 읽고 나서 정보 처리를 하시라. 알겠죠? 자, 이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독해를 하세요. 물론 평상시 여러분들이 눈으로 팍 읽는 것보다는 느릴 겁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잘 고려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긍정 발문 같은 경우에는 늘 말했지만 자, 범위 내에서 단수 핵심 정보 찾기 연습을 해야 돼. 옳은 거 하나 고르는 문제는 결국 하나의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긍정 발문 문제 뭐 있어?
17번, 18번이 있지. 17번, 18번이 있지. 자, 17번에서 너 어때? 기억에 관련된 핵심, 니은에 관련된 핵심. 기억, 니은이 붙어 있잖아? 그럼 비교하는 식의 문제거든? 그러면 핵심적인 공통점 혹은 차이점으로 가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기억의 핵심 뭐? 니은의 핵심 뭐? 이런 식으로 딱딱 하나씩 잡아가지고 접근해야 돼. 18번도 어때? 가에 대한 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어떠한 상황에 밑줄을 쳐놨잖아. 그렇다면 그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단수 정보 혹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단수 정보. 단수 정보를 하나를 찾아. 하나하나 소거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는 항상 개념 비교 차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사례 적용으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 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자,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계약. 법적인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이 법적인 계약의 사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약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사례 적용으로 가면 되고, 이게 아니라 다른 계약의 칭의와 비슷한 다른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 증여, 유언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어. 이건 뭐야? 개념 차원의 비교 문제야. 내가 뭐라고 했어? 다른 개념들이 나오잖아. 본문에서 나오는 칭의와 비슷한 칭의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개념 문제거든. 그러면 이 복에서 나온 개념과 본문에서 나온 개념을 비교해 줘야 돼. 비교한다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필요하면 표를 만들어도 좋아. 표를 만든다는 거는, 자, 표를 만든다는 것은 특히나 법지문에서는 이제 리트 지문 제가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법지문 할 때는 이제 A하고 B하고 C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 해가지고 이제 대충 표를 만드는 거야. A는 본문에 나온 개념이다. B하고 C는 이제 보기에 나온 개념이다 하면은 핵심적인 공통점 찾아서 체크해주고. 맞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차이점 이제 견주어주고. 알겠어?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남은 시점에서는 하나라도 더 맞추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국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방향과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 알겠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포함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막히는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그거 뭐야? 실수를 줄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당장 답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시간 투자한다? 그것도 실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수의 범위가 상당히 크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경과. 사 분 경과. 자, 7분 경과했습니다.
자, 8분 경과. 구 분 경과. 자, 시간 끝. 어때? 후반으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왜냐면 대부분 이제 8분, 9분 이때는 보통 보기 문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 맞지? 보기 문제에서 막히게 되었을 때 답의 근거를 따는 동안에 내가 1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어때? 막 3분 막 훌쩍 지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실제로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한 그 체감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 맞지? 자, 봅시다. 이 지문은 1문단 정보 처리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지문뿐만 아니라 모든 지문이 1문단 정보 처리가 제일 중요하죠. 맞죠? 1문단에서 감을 잡아야 돼. 1문단 혹은 2문단. 자, 여기서 보시면 약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약속 얘기를 하지 않고 계약 얘기를 하고 있죠. 핵심어는 계약이야, 계약. 맞지? 계약과 약속을 비교해주고 있잖아. 근데 일반적인 약속이랑 다르대. 뭐가 다르대? 자,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계약은 의사표시하고 자, 법률 효과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약속과 차이가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한 예로 나왔지, 얘. 그럼 봐봐. 얘가 나온다는 것은 너희들 알다시피 어떠한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매매 계약의 예시가 나오고 있잖아. 그럼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자고. 여기서는 의사표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법률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야. 읽어보니까 매매 계약의 예시를 쭉 설명해주고 있잖아. 의사표시, 법률 효과, 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지. 이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매매 계약의 예시에서는 법률 효과가 뭐가 나타난대? 그렇지. 의무와 권리가 서로 나타난대. 맞아? 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서로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의무와 권리가 서로 동시에 발생을 한대. 그게 바로 뭐야? 이 의무와 권리는 이제 법률 효과라는 정보의 범주화가 돼 있어야 돼. 이해되니? 자,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약도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법률 행위랑 같이 뭐가 되는 거야? 약속되는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안에 계약이 있는 거지, 사실은. 맞아? 근데 이 지문 내에서는 계약과 법률 행위는 어때? 같은 개념이다라고 동치시켜도 상관이 없어. 독서 지문은 그래도 돼. 알겠어? 자,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여기서도 자, 권리를 무슨 정보라? 청구권이란 정보와 지금 묶어주고 있고, 맞지? 자, 그리고 의무는 이행 의무라는 말과 같이 범주화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권리에 관련된 걸 동그라미, 의무에 관련된 건 세모 이런 식으로 기호 표시해도 좋아. 기호 표시는 필수는 아니지만 기호 표시를 만약에 이 기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어떠한 정보? 자, 봐봐. 기호를 사용해도 좋아. 이거는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사실 막 접속 표시 있죠. 그러므로, 그러나, 반드시 뭐 이런 식의 접속 표시에 기호 표시 차는 거는 별로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중요한 표현인데 거기에 표시를 해서 뭐해, 맞지? 보스 등장, 빠밤 뭐 이런 건가요? 자, 기호는 거기다 낭비하지 마시고 기호는 같은 층위의 정보들은 다 같은 기호를 쓰는 거야. 알겠어? 너희들 기호 쓰는 거 보면은 되게 어지러울 때가 있어. 맞지? 어지럽고 되게 약간 속상할 때가 있어. 얘는 왜 이렇게 기호를 쓰지? 어떤 애들은 막 동그라미, 뭐 개구리 알처럼 막 엄청 동그라미 엄청 그려놔. 환공포증이 있거든 내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 엄청 그려놔. 자,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호들끼리는 서로 기호들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맞아? 일관성 있게 같은 의미의 정보만 똑같은 기호를 쓸 수 있는 자신 있으면 기호를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호를 쓰지도 마세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괄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때 괄호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근데 괄호를 사용하기 좋은 정보는 뭐냐면 일반적인 정보 그리고 통념적인 정보는 뭐 이런 식의 괄호를 사용하시면 좋고, 이런 식의 괄호를 쓸 거면 이 일반과 통념에 벗어나는 예외 정보도 있지. 예외. 이런 것들은 다른 괄호를 써가지고 이 예외 정보를 솎아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되는 정보 범위를 이 괄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일반적인 통념에 관련된 내용들은 선지화는 될 수 있어도 답이 보통 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 이거를 이제 앞으로 깔아놓고 예외적인 정보들 있지. 하지만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딱 봐도 그 통념과 원칙과 통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예외적인 사례들에 관련된 것들은 따로 정보 처리를 해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호를 사용할 거면 이러한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각 기호들로 묶이는 정보들 간에 일관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을 거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의 내용을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여기는 무조건 정보 처리 해줘야 돼. 청구권이 뭐야? 채권. 그러니까 권리, 청구권, 채권 다 어때? 동일한 층위의 정보라고 정보 처리를 해줬어야 돼. 동의이형이잖아. 맞지? 선생님, 저는 근데 법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물론 다르겠지. 나도 알아. 근데 과감하게 범주화시키는 게 중요해. 독서 지문에서는. 알겠어? 자, 그리고 이행 의무가 뭐다? 채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소설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본질은 뭐냐면 정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가 막 혼란스럽고 시간 오래 걸리고 헷갈리잖아. 현대소설도 그래. 특히나 고전소설도 그래. 고전소설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독서에서 어려움과 좀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고전소설에서도 계속 똑같은 놈이 반복되거든. 맞지? 주인공이 갑자기 상이라 불렀다가 황상이라 불렀다가 뭐 공이라 불렸다가 뭐 한림이라 불렸다가 막 이렇게 아사리판 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인데 계속 표현만 바꿔가지고 정보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함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되게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정보량을 압축하고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현재 20살, 19살에서 20대 초반 아이들이 푸는, 자, 그 20대 초반 아이들, 19살에서 20대 초반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시험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괴랄한 난도의 정보들을 나열해가지고 그것들 정보 처리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본다고. 알겠어?
수능은 항상 정도와 선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의심을 하세요. 아, 이거 같은 말 반복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막 정보가 막 내가 계속 글을 중반쯤 읽었을 때 정보가 그냥 안 묶이고 그냥 나열되고 그냥 계속 확장되는 것처럼만 느껴져. 그러면 본인이 잘못 독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그냥 이거 한 개념이 지금 어때? 묶이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하여 이제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제라고.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게 변제야. 채무를 이행하는 게. 채무를 이행하는 게 변제고 그 변제의 효과가 바로 채권 소멸이라는 거지. 맞지? 자, 오케이. 슬슬 이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의뢰 채무, 의뢰 의무를 찾으시면 돼요. 의뢰 의무. 의뢰 의무는 뭡니까? 누가 봐도 물건 주는 거죠. 그림 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예외적인 정보 있나 봤지만 없어. 자, 의뢰 채무는 그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니까 채권의 내용이 민법과 같은 실제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자 봐봐. 채권은 민법, 실제법. 자, 그러면 채권과 같은 범주에 있는 정보는 자, 뭐도 있어? 민법도 있고 실제법도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이 의무, 이행 의무, 채무,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했으면 민법과 실제법도 채무와 관련된 정보로 다 묶어줘야 돼. 자,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도 갖추어져 있다. 자, 실제법과 절차법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맞죠? 자, 갑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대. 맞지? 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야? 여기에 더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대. 제 그림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이지.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이야. 일반적인 내용인데 자, 근데 그 다음 문단을 보자. 의리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후에 의뢰 가실로 불이나 그림 A가 타 없어졌대. 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자,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자, 이거 누가 봐도 밑줄이니까 긍정 발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의 뭐 원인이 되는 정보 아니면 결과가 되는 정보 이거 찾으시면 돼요. 딱 하나 찾으시면 돼요. 뭐 이건 단어 문제일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일반적인 정보죠. 맞죠? 자,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채무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보니까 지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채무 불이행을 다음 문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맞지? 자, 계약 자체 이거는 계약 전후 관계에 따라서 계약 전에 이러한 식의 채무의 이행 불능이 성립되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고 계약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다는 거죠. 자,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예외 정보야. 이게 예외 정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은 어때? 독해를 잘 하신 거예요. 왜?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 계약은 의사표시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즉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하고 그 법률 효과를 동시에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의사표시가 없는데 뭐만 발생한 거야? 법률 효과만 발생한 거잖아. 예외 정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게 예외 정보인데 왜 처리 못했냐 이게 아니라 1문단 독해서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핵심을 딱 잡고 중심을 잘 잡고 독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예외 정보네.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 지문은 거의 반드시 예외 정보가 나와요. 사회 지문은. 맞죠? 이번에 공공 저널리즘에서도 예외 지문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자,
공론장을 형성을 해서 그 기대한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한 효과는 충분하다고. 맞지? 말한 정보가 바로 이제 예외 정보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회지문은 항상 예외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어야 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예외 정보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 해제권이 나오고 있죠. 계약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하는데, 원래 의사표시는 서로 이제 성립을 해야지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가에 대한 이 결과는 뭐야?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결과로 귀결이 되네요. 자, 단수 정보 하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해제했어.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 법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려줘야 된대. 갑에게 뭐가 생긴대? 원상회복 청구권이 생긴대. 그 원상회복 청구권은 내가 이미 낸 것을 돌려받는 거야. 갑은 이미 매매대금 지급을 먼저 완료했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맞지? 제가 당군으로 먹튀 좀 당해봤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절대 돈을 먼저 줘서는 안 된다. 알겠어? 영화 같은 데서 마약 거래 하는 거 보면은, 맞지? 왜 괜히 물건 먼저 돈 먼저 왜 괜히 그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항상 호구같이 당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알겠죠? 당근은 정말 상상 이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끝나면 내가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겠네. 당근 거래하는 법 이런 거. 자, 여기서 갑의 채권은 이미 이제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권이겠죠. 맞죠? 여기는 이제 돈이겠죠, 돈.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법에는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법에서는, 맞죠? 실제법에서는 어때? 이 의무와 권리를 다룬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정보 처리를 했다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1번이 좀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알겠어? 자,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1대1로 바로 대응이 되죠. 자,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예외 정보로 딱 털리죠.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자,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 자, 법률 행위가 봐봐.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라 볼 수가 있어, 없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없잖아.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법률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켜야 돼. 맞지? 근데 의사표시 혹은 법률 효과 둘 중에 하나만 부재하더라도 그것은 법률 행위를 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맞지?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권,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자, 의사표시는 없지만 법률 효과는 발생한대. 그 법률 효과는 뭐야?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그 법률 효과를 만들어낸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것도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잖아. 맞지? 그러면은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건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봐봐.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네.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뭐야? 틀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설명할 때도 이제 말했는데, 자, A이면 B이다. 이거 무슨 형태예요? 자, 우리 햄펠의 설명 이론에서 봤죠? 이거 조건문의 형태야. P이면 Q이다. 이 형태잖아. 조건문이잖아. 맞지? 햄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맞지? 어떠한 조건문이 참이라면 그 문장에 무엇도 참여해야 돼? 대우문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 대우문을 입증하는 사례가 조건문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입증의 역설이었잖아. 이해되니? 자, 이게 이제 이 특정한 조건문이 참여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우문도 참여해야 돼. not B면 not A이다. 맞지? 그렇다면 이게 참이라면 이것에 대우문도 참여해야 되겠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없으면 법률 행위이다.
자, 법률 효과가 없으면 법률 행위이다. 틀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잠깐만. 다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not B로 가야 되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자, 법률 행위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법률 효과가 있으면 다 이게 법률 행위라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지. 여기서도 의사표시가 빠졌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것의 대우문을 만들었을 때도 어때? 참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이제 접근법이 있었던 거야. 읽다가 이게 예외 정보다 해가지고 예외 정보를 정리 처리한 걸 바탕으로 선지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선지가 조건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우문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해보거나. 오케이? 자, 법원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행할 수가 있죠. 이거 강제 집행에 대한 얘기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맞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고 있었어. 자, 17번 답은 5번이죠. 기억은 뭐였어? 물건 줘야 되는 거였죠. 자, 니은은 뭐였어? 돈 내놔 이거였지. 단수 정보 하나로 접근하는 거야. 자, 이것도 단수 정보 하나로 접근하는 거지. 뭐였어? 자, 계약 해지권. 계약 해지권이 최종적인 결과였어. 맞지? 자, 이게 하나하나 선지를 보면 그 선지를 하나 볼 수 있겠지만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자, 긍정 발문 선지 하나하나, 틀린 선택지 하나하나 이거 피드백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답이 왜 되는지만, 답이 되는 선택지 하나만 피드백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찾을 필요도 없어. 알겠어? 자, 비교 문제지, 비교. 자, 비교 문제야. 좋아. 그러면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문에서 같은 칭의의 정보는 바로 뭐냐면, 자, 계약, 의사표시, 법률 효과. 자, 이거랑 비교해 주는 거야. 자, 증여 보자,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증여도 일종의 뭐야?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네. 자,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 이거는 어때? 자, 여기서 발생되는 법률 효과는 증여자만 의무를 가진다는 게 특징이지. 원래 계약은 어때? 계약에서 나타나는 법률 효과는 의무하고 권리를 동시에 발생시키는데, 증여에서는 맞지? 일단은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통점이지만 어때? 차이점이 바로 뭐야? 증여에서의 법률 효과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증여 받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내 전 재산 10억을 줄게 라고 했을 때 10억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 10억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지는 않아.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주기로 했으면 어때?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주기로 했다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권리를 갖지 않는다. 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 어때? 뭐냐? 유언. 자, 유언은 의사표시에서 특이점이 있네. 맞지? 의사표시에서 특이점이 있는데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어. 상대방.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서로 간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유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의사표시만 중요하고 상대방은 이제 없어. 상대방은 필요가 없어. 맞지? 그리고 법률 효과에 대한 특이점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봐봐.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 정보는 증여에 관련해서는 법률 효과에 관련된 특이점이 있고, 유언에 관련해서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특이점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방법이야. 이게 비교하는 방법. 자, 이제 첫 번째, 지금 증여하고 유언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게 본문에서 계약의 개념과 지금 비교하는 거구나. 이걸 첫 번째 틀로 잡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인데, 여기서도 막 의사표시 법률 효과가 나오잖아.
그렇다면 의사표시, 각각의 징여하고 유언이 각각 의사표시와 법률 효과 중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나, 이것을 읽어내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요 정보들이 보일 거란 말이야. 자, 1번 싹 다 의사표시 있죠. 맞지? 일반적이야. 선지 자체가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 일반적으로 접근해야지. 선지가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물어보면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가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가면 되는 거야. 징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둘 다 법률, 증언과 유언 모두 다 어때? 자, 이거는 이제 법률 효과. 이거 법률 효과 있지, 당연히. 왜 X라고 해놨냐?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하는데 내가 왜 X 쳐놨냐? 아무튼 간에. 자, 징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죠. 맞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이 공통되죠. 자, 3번. 징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자, 변제 의무. 자, 봐봐. 문학은 수식어가 중요해. 문학은 결국 변별력이 수식어에서 가져가거든. 헷갈리면 수식어를 잘 봐야 돼. 막힌다 싶으면 문학은 수식어를 봐야 된다고. 이번 30번이었나? 30번 문제도 보면은 봐봐. 30번 문제도 어때? 그 고전 시가에서 가나다 이제 비교하는 문제였잖아. 맞지? 가 화정가, 나하고 다 이제 강호시죠. 맞아? 보기의 설명 어떻게 나와 있어? 가 사대부가 여성, 자연에서 놀이함. 나 다 사대부가 남성, 강호에서 어쩌고저쩌고함. 둘 다 1번 선택지 어땠어? 둘 다 사대부, 자연 어때? 그냥 다 맞는 내용 같아. 맞지? 딱히 막 틀릴만한 내용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변별력이 뭐였어? 일상적 자연 공간으로서. 나는 그 수식어. 맞아?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지금 현재 수식어, 이 수식어 정보에 변별력을 두고 있다. 근데 독서는 수식어보다는 어때? 피수식어를 봐야 돼. 서술하고 피수식어 위주로 봐야 돼. 거기에 정보가 담겨 있어. 알겠지? 변제 의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의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때? 중요자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야? 특이점에 대한 정보로 답을 도출했지. 3번이에요, 3번. 자, 부정 발문이니까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자, 징여는 당사자 1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에 매매와 차이가 있다. 자, 3, 4번이 어때? 3, 4번이 배치가 되는 거야. 4번은 맞는 내용이지. 징여자만 의무를 가진다는 점이 차이점이잖아. 징여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 이것도 어때? 유언도 이 유언의 특수 정보로 털었네. 자, 되셨어요? 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A가 뭐였죠? A가? A 문맥이 뭐였죠? A 문맥이? 판결이 나올 수 없다. 판결이 나오잖지. 판결이 나오다. 판결. 추상적인 단어네. 자, 추상적인 판결이 나오다. 인물 안 되고 옛날 이야기 안 되고 라디오 추상적이가 아니고 사람도 물리적이니까 1번이 돼야 되겠죠. 실험 결과 어때? 추상적이죠. 추상적.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오케이. 독서 하나 더 하기 좀 빡세니까 현대시 간단하게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시 간단하게. 자, 현대시 간단하게 세 문제죠. 세 문제인데 4분 컷 하겠습니다. 4분 컷. 자, 시작. 12페이지에 있어요. 33에서 35번 현대시.
자, 1분 30초 경과. 자, 3분 경과. 자, 렛츠고. 4분 끝. 시간 빨리 가죠. 이런다니까. 이걸 느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이 좀 힘들어. 잘 봐봐. 현대시는 보기를 기준으로 보기에서 이제 타고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가작품이 보기가 없지. 그러니까 보기가 이제 요즘 문제들은 웬만한 보기가 다 있잖아. 근데 보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해석해야 돼. 통념적으로 해석해야 돼.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우리 28번 문제 있지. 현대시 28번 문제가 아니라 현대시 몇 번 문제냐? 28번 문제 맞나? 아닌데? 28번 문제 아닌데? 현대시 18, 19, 20, 21, 22, 23, 24, 24번 문제. 24번 보기 문제를 보면은 이제 현대시 나에 관련된 맞지? 보기 제시해주고 뭐 시에서는 보통 이제 통념적인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이용한 형사가의 방법이 있지만 뭐 간혹가다 이제 시인의 개성이 담겨져 있는 형상화의 기법도 쓰인다 하면서 통념과는 다른 맞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이용한 시인의 발상들이 각 시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이 보기의 내용을 보면은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 일반적인 우리가 형상화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하지. 이 형상화는 일종의 비유야. 비유. 알겠어? 비유라고. 자, 근데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간의 관계가 되게 보통의 작품은 이제 통념적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 통념적인 것의 예시는 바로 뭐야? 어둠은 부정적이고 밝음은 어때? 긍정적이고. 맞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화에서의 통념적인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하늘 어때? 구름 이상적이고. 맞아? 바다 이상적이고.
자연 이상적이고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냥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시적인 언어에 대한 통념들. 근데 하지만 이래가지고 무슨 경우가 나오고 있어? 시인의 개성적 인식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실제로 가나 작품이었대. 통념에서 벗어난 작품이었지. 늙음과 노년은 원래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늙음을 긍정하는 작품이 가에서 나왔고, 그리고 밤은 보통 부정적인데 어둠을 긍정하는, 맞지? 달빛 체질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야간 달빛 체질임 하면서 이제 밤을 긍정하는 내용의 작품이 나왔잖아. 그런 것처럼 특이점이 있으면 언급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특이점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검정포대기 밤 통념적으로 보라는 거야. 이해되니?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적 상황이 촉발이 된다. 왜? 복이 없지?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어우, 까마귀 울음소리. 부정. 고울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게이 울어. 괴게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괴상하게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야. 자,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로붙지 못한 세대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융의 인연. 역사 잘하는 친구는 자, 이 표현이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런 걸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 맞지? 자, 바로 봅시다. 1번 34번 1번 시각의 청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자, 음산한 시적 상황 맞죠? 누가 봐도 졸라 음산해요. 맞죠? 괴게이 울어. 부엉이 울음소리 들어왔어요. 꼬꼬꼬 막 이런단 말이야. 되게 음산해. 들으면은 막 소름이 끼친단 말이야. 자, 뭐만 찾으면 돼? 청각의 시각화만 찾으면 되겠지. 자, 여기서 보시면 검정포대기 시각 있죠? 까마귀 울음소리 청각 있죠? 자, 이거 시각의 청각화일까 청각의 시각화일까? 어떻게 판단해? 문장으로 만들면 돼. 문장으로 만들어봐.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포대기 같다. 이게 자연스럽니? 아니면 검정포대기가 까마귀 울음소리다. 이게 자연스럽니? 당연히 전자가 자연스럽지. 맞아? 자, 이게 언메러들은 잘할 수 있어. 언메러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어. 이게 관형절이어가지고 이 까마귀가 관형절이 주어야. 그래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포대기 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해. 어려우면은 이제 수식어하고 피수식어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수식하면은 피수식어에 수식어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각의 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주어랑 수어 관계가 있다면 이건 주어의 수어화 이렇게 해주면 돼. 바로. 알겠어? 그래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검정포대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되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그 음산하고 부정적인 시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 자, 여기서 포인트. 그러니까 처음에 시상을 딱 잡는 게 중요하거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것부터 잡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딱 잡잖아. 그럼 중간에 시상의 전환이나 이러한 식의 변주, 즉 변화되는 포인트가 없으면 그대로 이 부정적인 정서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도 변주가 나왔지. 그래도 계절 많은 천년을 다채하여 지붕에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는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봐봐. 그래도 어때? 이 자연의 모습은 이렇게 다채롭고 풍요로운 이미지로 펼쳐져 있었다는 거야. 자,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지붕에 박넌출, 푸른 하늘에 석류꽃이 피뱉는 듯 피어, 이런 것들은 그래도라는 접속 표지를 통해서 앞선 분위기와는 다르게, 맞지? 나타나는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분위기를 드러내주고 있어. 맞아? 자,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에서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그렇지.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었음에도, 시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제 사랑으로 잘 키우셨다. 이런 내용이지. 대구 형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 형식.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대구의 형식이네요. 맞죠?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찢었고 아버지는
읽으셨다. 이런 식으로. 맞지? 자,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맞나요? 자, 문장 구조를 보는 거야. 문장 구조. 의미를 보지 않고. 자, D. 왕 고모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은 제사밥을 먹고 나서 자, 희미한 등잔불 장자의 법문 용례 사대주의의 욕된 우애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자, 이 부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는 판단해야 될 게 감격이란 정서야. 감격이란 정서인데 이 부분을 감격으로 이제 파악하려면 맞지? 감격으로 파악하려면 주변 정서 또한 거기서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 정서는 주변에서 찾는 거야. 주변에서. 알겠어? 자, 이 정서를 파악할 때는 자, 뭘 봐야 돼? 자, 문학에서는 수식어를 위주로 좀 잘 봐야 돼. 수식어나 수식어. 자, 보면은 욕된 후회로 법문 용례 사대주의 욕된 후회로 세상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의 출생을 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욕된 출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일제강점기였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어때? 되게 욕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집안 분위기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태어난 시대 상황 자체가 어때? 본인에게 스스로는 되게 욕된 상황이라는 거지. 이것을 감격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답은 4번이에요. 자,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슬프다라는 정서에서도 어때? 화자의 출생, 스스로의 출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어때? 단서를 잡아볼 수가 있어.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만이 아니련만 명이라 갈라하여 할머니는 돌미라 이름 지었다오. 자,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건 단어 설명을 봐야 되겠죠. 맞나요? 단어 설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자, 그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었건만 자기는 스스로 어때?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와는 달리 이 나를 길게 살라는 그 의미로 이름을 돌매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여튼지 간에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어때? 자기가 이제 태어나면서 지른 그 슬픈 울음소리를 곡성으로 비유해서 표현해주고 있어. 곡성을 지른 것처럼. 맞아? 그래서 나의 출생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반되는 자, 그 외할머니의 장명.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5번 선택지가 파악하기가 힘들었죠? 맞나요? 자, 그래서 34번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33번을 바로 푸셔야 되겠죠. 어떻게 풀 수가 있어? 33번을? 내가 말했지만 공통점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하나하나 따라고 했지. 34번을 먼저 풀었으면은 34번 풀고 가로 33번 오시면 되고. 맞지? 35번을 먼저 풀었으면 어찌됐건 그거 풀고 이제 33번으로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를 읽었으니까 가에 관련된 것들만 소거하면 되겠지.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시간과 관련된 표지는 보통 부사어들, 맞지? 부사어들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두, 그러니까 문장 앞으로 봐야 돼. 문장 앞에. 자, 그리고 숫자 있으면 보고, 맞지? 뭐 융이 2년 이런 말이 나오죠. 융이 2년, 맞아? 그 다음에 열날 새벽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맞나요? 자, 숫자와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니까 1번은 진짜 맞는 거고요. 자,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자, 불어오던, 피어, 읽으셨다, 쩔어졌나니. 자, 지었다오. 오케이. 자, 과거 시제에 과거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시적 상황이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주관이 없다는 것은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욕되다, 슬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심어들을 사용해서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맞죠? 자, 자연물의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자, 화류법이 쓰였다는 거야.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 이국적인 세계? 이런 말이 아유, 이국적이 왜 나오냐. 죄송합니다. 의식의 흐름이었네 방금.
자, 이국적이라는 것은 약간 좀 그 외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건데 아니죠. 동양적인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 정도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작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작품은 이제 35번 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기 내용이 좀 어렵죠.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또한 밝은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미지들의 병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미지 병치 사용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열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기 문제를 이제 문학에서 보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보기에서 근거를 딸 수가 있느냐, 보기에서 근거를 따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기의 내용을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 좀 가야 되는데, 여기선 보기의 내용에서 근거를 따서 이제 접근한다기보다는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지 해석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부정 발문이니까.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기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자, 보시면 자신의 고향 마을을 이제 투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근거를 딸 수가 있죠. 3월에 든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형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성한 것이겠군. 자, 병치라는 것은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는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 그냥 나열했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이러한 식의 이질적 이미지의 나열은 맞지? 다양한 이미지들의 나열을 서로 어때? 변화해서 사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성하였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어때? 여기 변용했다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변용한 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면 실제로 변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오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나에게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간학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일단 공간학적 이미지라는 키워드가 막 나오고 있지는 않고 보기에 실제로도 한번 볼까요? 실제 공간학적 이미지가 있는지. 자, 날개서부터 보면 되겠지. 이미지들을 한번 체크해봐. 시각적 이미지,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다 시각적 이미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간학적 이미지가 쓰이려면은 서로 다른 이미지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이미지가 병치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보기에서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미지가 병치되고 있지는 않아. 맞지? 자, 다 시각적 이미지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간학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 이게 다소 어렵다고 느껴진 친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 이 작품은 그 해년도 수능 특강 그 현대시 연계 작품이었어요. 알겠죠? 출생기가 그거였죠. 출생기가 비연계여가지고 좀 까다로웠죠. 사실은 출생기가 어려웠지. 샤갈은 그 해년도 애들이 샤갈이 뭐 현대시 그때 4번인가 있어가지고 막 내신 때도 보고 뭐 해도 해가지고 애들이 잘 알고 있었어. 자, 이제 샤갈에 관련된 것만 보면 되겠지. 시간에 관련된 표지. 자, 3월이라는 표현이죠. 3월. 답은 몇 번? 1번이구나. 오케이. 답은 1번. 자, 오케이. 자, 15분 쉬고 55분부터 시작할게요. 55분. 자, 55분부터 자, 현대시. 자, 현대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